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승리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 몇 번은 좀 망설였지만 신비한 중국 노인에게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낯선 사람의 얘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기우였다. 그들 모두 중국 노인과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더욱이 전화를 해준 것을 진실로 기뻐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힘을 내서 다음 주에 그들과 만날 약속을 했다. 명단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리차드 애플비라는 남자였다. 애플비는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후 5시에 나와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애플비는 교외에 있는 아파트의 맨 위층에서 살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나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장엄한 전경에 넋을 잃었다. 남향인데다가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신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석양이 도시의 하늘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빌딩 사무실의 불빛과 차량들의 행렬 그리고 가로등이 장관을 이루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 도시가 이렇게 장관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감탄을 하며 말했다. 그렇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 역시 이 경치를 보고 이 아파트를 샀어요. 언제 어느 때이건 창가에 한번 앉으면 몇 시간씩 바라보곤 하죠. 애플비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작은 키에 건장한 체구였으며 옅은 머리색과 맑은 파란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베이지색 면바지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캐주얼하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다. 내가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관심이 있나요? 정말로 그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그 비밀이란 정확히 어떤 겁니까? 10가지 불변의 원리죠. 그 원리를 이용하면 누구나 단순한 부가 아닌 풍요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확실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구나 부를 소유할 능력이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거리며 살까요? 누구나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가능해요. 인간의 마음과 몸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어요. 오래전에 한 최면술사가 몇몇 관객을 뽑아서 최면을 거는 공연을 보았죠. 한 관객에게 책상에 누우라고 한 뒤 최면을 걸면서 지금 당신의 몸이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말했어요. 최면술사는 의자 2개를 그 관객의 머리와 발에 받쳐놓고 책상을 옮겨 놓았죠. 그 관객의 머리와 발은 2개의 의자로 지탱되었지만 책상 위에 누운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의 몸은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더군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강철 같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같은 공연에서 다른 사람들도 최면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만년필을 제대로 들 수 없다고 말했죠. 만년필이 2톤 트럭보다 더 무겁다고 말이죠. 정말로 만년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최면술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만년필을 들어 올려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만년필을 들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보디빌딩을 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이마에는 땀까지 맺히고 팔뚝의 근육은 팽팽해졌지만 결국 그는 만년필을 들지 못했답니다. 원인은 그가 만년필을 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년필을 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부의 첫 번째 비밀인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입니다. 모든 상황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죠.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요? 신념이 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물었다. 가령 건강한 근육질의 사내라도 만년필을 들 수 없다고 믿자 정말로 들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유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돈 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15년 전 나는 아주 잘 나가고 있었죠. 대단치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감원 대상이 되면서 수입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책이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강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내 삶을 변화시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국 노인을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노인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지금도 내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 역경에 걸맞거나 더 큰 번영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저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어요. 유일한 수입의 원천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무슨 번영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자포자기 상태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변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늘 내 사업을 일으켜서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내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죠.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배운 뒤 집에서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다닐 때보다 수입이 2배나 늘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이용해서 성공한 겁니까? 내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가 단언했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단지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는 사실이야말로 자기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죠. 이 점은 확실해요.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든 이를테면 건강이나 행복을 원하든 혹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든 억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든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자신의 마음가짐과 신념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신이 번 돈은 정확히 자기가 믿는 자신의 가치이다. 나는 노트와 볼펜을 꺼내들고 물었다. 필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요. 좋은 생각이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의학계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100명의 환자에게 설탕으로 만든 알약을 주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 40%의 사람들이 완쾌되었죠. 그 알약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환자에게 불치병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환자 대부분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 역시 스스로 불치병에 걸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을 매력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과 섞여 있을수록 불안감을 느껴 가능한 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파티장의 구석진 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설사 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감이 없어서 접근조차 못했을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돈과 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번 돈의 액수는 정확히 당신이 믿는 당신의 가치라 할 수 있죠. 잠깐만, 무슨 말씀이죠? 현재의 월급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나요?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당신이 요구하지 않으면 월급 인상은 더욱더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들은 왜 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까요? 당신의 가치가 현재의 월급보다 높다면 좀 더 올려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현재의 봉급 수준보다 높다고 믿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면접 보았는데 그에게 기본 연봉으로 4만 파운드를 주려고 내심 결정했죠. 그의 능력과 경력을 판단해 볼 때 그 정도는 줘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봉을 어느 정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작 2만 파운드만 말했어요. 의식적인 믿음과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 나는 쉬지 않고 계속 필기를 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상황은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 계좌나 소유 재산의 규모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뭐죠? 그들의 신념이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해 명확한 신념이 있어요.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의식적으로 부를 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게 말해봐요. 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풍요로운 부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를 소유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등등. 부를 통해서 능력을 갖추어 안전한 토대를 구축하고 독자성을 수립할 수 있죠. 즉, 나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돈이 더 큰 자유, 능력, 안전성, 독자성을 준다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믿습니까?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잠깐 그 말은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성장하면서 돈과 부에 관해서 배우거나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에 대해 평소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는 늘 돈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좋아요. 또 없나요? 어머니는 평소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죠. 돈으로는 행복이나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충고도 해주셨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돈에 관한 종교적 신념은 없었나요? 무슨 뜻이죠?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나는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모든 악의 근원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방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성장하면서 배운 돈에 대한 생각이 모두 부정적일 줄이야. 나는 줄곧 이렇게 배워왔다. 돈은 가질 것이 못 되고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고 행복도 사랑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에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이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과 의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편으로는 돈이 자유, 안전, 능력, 독자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를 축적하면 불행해지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고 있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엄청난 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는 잘못되거나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믿어요. 남들은 돈이 없는데 왜 나만 돈이 많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남을 도울 만한 여건이 못 되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은 아주 강합니다. 이 신념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인 클레멘트 스톤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걸 보세요. 그가 나에게 글이 새겨진 액자를 보여주었다.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지만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나약하고 부정적인 신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죠.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어렵다고 정말로 확신하나요? 글쎄요, 확신은 못합니다만 항상 클레멘트 스톤이 말한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신념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신념을 변화시키는 자기 암시.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암시. 그가 짤막하게 말했다. 그게 뭐죠? 자기 암시는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암시하는 단순한 테크닉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에게 암시하는 일이 어떻게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진술이나 암시를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결국 잠재의식으로 스며들죠. 이것은 제일 먼저 신념을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죠. 신념의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침내 잠재의식까지 침투되게 되어 믿게 되죠. 내가 재빨리 요점을 기록하자 그가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이 할 일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돈과 부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이나 신념을 창조하는 일이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낡고 부정적인 신념들을 바꿔야 하죠. 예컨대 당신의 아버지는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돈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결심과 노력과 결과, 계획에 따라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또 돈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돈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꾸십시오. 또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은 돈에 대한 애착은 모든 악의 근원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돈은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첨가하세요. 부는 능력과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나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암시하면 자신에 관한 그리고 돈과 부에 관한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자기 암시는 얼마나 자주 반복해야 합니까? 될수록 많이 반복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아침에 일어나 1번, 낮에 1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나는 잊어버릴까봐 재빨리 노트에 적었다. 어떤 신념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자주 실현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마치 이 시와 같아요.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가리켰다. 당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무너진다. 당신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용기가 없다. 당신이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길 가망이 거의 없다. 당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성공은 동료의 의지와 더불어 시작하니 그 동료는 바로 마음이다. 당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뛰어나다. 당신은 높은 도약을 생각해야 하며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스스로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가 늘 더 강한 사람이나 더 빠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승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영감을 주는 시네요. 제가 좀 베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요. 당신도 에머슨의 이 시를 좋아하리라 믿어요. 그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자기 암시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수시로 내 자신을 일깨우죠. 카드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승리한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성취한다. 삶 속의 모든 상황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자신이 번 돈은 정확히 자기가 믿는 자신의 가치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승리한다. 스크루지를 바꾼 크리스마스 유령. 열렬한 욕망의 힘 커밍스. 이튿날 시내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명단이 두 번째로 적혀있는 루퍼트 커밍스를 만났다. 1시간을 달린 끝에 거대한 전원주택 입구에 도착했다. 조약돌이 깔린 보도를 걸으면서 나는 정원의 경치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눈길이 닿는 데까지 500평방미터의 녹색 잔디가 부드럽게 깔려 있었고 커다란 측백나무 주위로 수선화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으며 정원 주변에는 보라색과 금색의 금잔화가 만발해 있었다. 집 앞의 보도는 원형이었고 3마리의 돌고래를 조각한 분수대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연못 중앙에 있었다. 건물 외벽은 등나무 줄기로 가득 찼으며 분홍색 꽃봉오리가 녹색 등줄기 사이를 물들이며 이른 봄을 알리고 있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오스트레일리아풍의 모자를 쓴 채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손수레를 밀고 다가왔다. 그는 큰 키에 풍성한 은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이 창백한 안색을 가리고 있었다. 나에게 다가와서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그의 맑고 파란 눈이 드러났다. 무슨 일로 오셨소? 커미스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커밍스요. 반갑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밖에 앉을까? 좋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갔다. 내 앞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건물 앞에 있는 정원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건물 뒤편의 정원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함이 배어나왔다. 자갈을 깐 길이 잔디밭 중앙을 가로지르고 잔디 주변은 갖가지 밝은 색의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큰 테라스 위에 설치된 하얀색 철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서는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몇 분 후 집사가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다. 차 들겠나? 네, 감사합니다. 그가 차를 따르고 있을 때 나는 중국 노인과의 만남을 간단히 얘기했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 물론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그 비밀을 통해서 얻은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비밀이 가장 특별했나요? 똑같이 다 중요하지. 모든 비밀이 온데 나를 있게 했지만 그래도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열렬한 욕망의 힘이었다네. 욕망이요? 하지만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요. 하지만 실제로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구나 열렬한 욕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성취하려면 강렬한 욕망을 가져라.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부유해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인간은 고통이나 즐거움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네.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얻기를 원하고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피하려고 하지. 이 점에 대해선 동의하겠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돈이나 부가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에 의해서. 신념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겠지.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해. 예컨대 돈 때문에 친구가 자신을 배반한다고 생각하거나 부에 대한 책임감을 걱정하기도 하지. 때로는 세금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남들이 돈을 요구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고. 더 명확히 말해서 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은 풍요로운 부에 대한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한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따라서 그들은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지. 만약 풍요로운 부를 말한다면 그 부를 소유함으로써 부가 없는 삶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려야 해. 그러려면 단순한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열렬한 욕망을 가져야 하지. 부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가진 나머지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러야 하네. 물론 건강이나 인간관계, 성실성까지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야. 자기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네. 담배를 끊으려는 골초나 술을 끊으려는 알코올 중독자나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즉 기꺼이 바꾸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없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열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내가 15년 전 중국 노인을 만났을 때의 일이야.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었지. 그전엔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변에 주유소를 차렸었는데 아주 잘 되었어. 그래서 주유소 옆에다 식당까지 하나 더 차릴 수 있었어. 그때는 하는 일마다 순조로웠을 뿐만 아니라 일도 매우 즐거웠어. 더 큰 고속도로가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기름 넣으려는 차가 줄어들었고 6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 도대체 경비라도 지불할 수 없는 수입이 들어와야 말이지. 빌린 돈 갚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 전 재산을 이 사업에 털어넣었지만 끝내 무일푼이 되고 만 거야. 그때 내 나이 60을 넘어서고 있었지. 그럼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 퇴직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당시엔 정말 대책이 없었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지. 어느 날 우리 집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왜소한 중국 노인이 들어왔어. 그는 내가 앉은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은 뒤 나에게 인사를 했지. 아주 온화한 얼굴로 말이야.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 그는 특별 메뉴 양념 포테이토 칩을 시킨 뒤에 아주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니. 사실 우리 식당에서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좋아했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는 왜 이렇게 식당이 텅 비었냐고 묻더군.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대해 얘기했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길래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지라 모른다고 대답했어. 20년 동안 공들인 주유소와 식당이 새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망해버렸으니 말이야. 차가 더 이상 지나다니지 않는 마당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나. 그 중국 노인은 한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한마디 던졌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에 그것에 걸맞은 아니 더 큰 번영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농담하지 마세요. 20년간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무슨 번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했어. 왜냐하면 더 큰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요. 강렬하게 원하고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사색에 잠겼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노인에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이미 가고 없었네. 그는 떠나면서 종이값과 음식값과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는데 그 종이에는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식사 잘했소. 특별하게 튀긴 포테이토 칩이 아주 맛있었소 라는 내용도 있었네.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노인에 대해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지. 그 대신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대해 배웠어. 이미 말했듯이 자포자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 비밀이 도움이 되었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풍요로운 부의 비밀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지금쯤 죽었거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을 거야.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열렬한 욕망이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네. 불타는 욕망을 갖지 않은 한 삶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성취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취에는 노력과 결심 그리고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예전에는 늘 편안한 생활만 바랐지만 사업이 부도난 후에는 단순한 부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소유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네.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 너무 늙어서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시도라며 눈앞의 일에나 최선을 다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부를 창조하겠다고 결심했다네. 그 당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특별하게 튀긴 양념 포테이토 칩 요리법. 농담하세요? 그 요리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을지. 난 다른 식당과 카페에서도 이 메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포테이토 칩은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우리 식당에서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요리법을 팔기 시작했어. 먼저 그 요리법을 식당에 무상으로 제공한 뒤 포테이토 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다음에 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어. 처음에는 대부분의 식당 매니저들이 나를 비웃었지. 당신의 요리법이 왜 필요하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 요리법은 아주 독특하다고 설득했지. 대부분은 맛도 보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그건 성공에 대한 열렬한 욕망 때문이어서 1000개 이상의 식당을 찾아다니고 나서야 내 요리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왔다네. 그리고 3년 뒤에 5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지. 다시 4년이 지나자 천만장자 사업가가 되었어. 70세가 다 되었지만 결국 난 해냈지. 중국 노인의 말이 옳았던 거야. 주유소를 잃고 난 뒤 최고의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커밍스를 따라 나도 싱긋 웃었다. 스크루지를 바꾼 크리스마스 유령. 찰스 디켄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란 책을 읽어보았나? 커밍스가 물었다. 네, 읽어봤습니다. 무엇이 스크루지를 바꿔놓았지?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들이죠. 맞아. 하지만 어떻게 그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바뀌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 맞아.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인색함과 옹졸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또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변화 없이는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낱낱이 보여주었네.
스크루지는 깨어난 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네.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새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사용했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지. 재정적인 상태를 바꾸고 싶거든 사업이나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든 모두 가능해. 필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지. 변화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과 변화한 뒤에 얻는 즐거움을 확실히 알아야 해.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하게 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동기를 낳는 유일한 길이지. 그리고 열렬한 욕망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크리스마스 유령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쓰면 되지. 4가지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상기하는 것인데 이는 변화하고 싶은 현재의 상황에서 나온 거야. 가령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지난날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던 상황을 떠올리는 거야. 이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릴 때 나는 친구들과 달리 늘 유행에 뒤처진 낡은 옷을 입고 다녔다. 또 대학 생활 내내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 수도 없었다. 당시 빨간 머리의 여학생을 좋아했지만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치통으로 고생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때가 아직도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많은 고통이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 그의 다음 말이 추억을 더듬고 있던 나를 깨웠다. 두 번째 단계는 상황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야기된 현재의 고통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야. 나는 당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나 또한 돈 때문에 일어난 현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이지만 결코 고통과 번뇌를 내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들의 생일에 원하는 선물을 사줄 수 없는 고통,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는 고통, 가난으로 인해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고통, 가족과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울 수 없는 고통,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없는 고통 등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떠올리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고통밖에 없을 것 같았다.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왜 삶의 고통에만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느닷없이 내가 물었다. 확실히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열렬한 욕망을 창조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긴 하지만 빚을 갚으려고 아둥바둥하던 경험, 긴급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쩔쩔매던 경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사줄 수 없었던 경험, 이런 초조함과 고통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지. 명심하게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바꾸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을 창조해야 해. 앞서 말한 3가지 단계는 단지 서러움에 불과하다고 피하고 싶은 고통에 대한 거니까 4번째 마지막 단계야말로 본론이라 할 수 있지. 바로 풍요로운 부를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상상하라는 거야. 늘 꿈꾸던 것들을 살 수 있는 즐거움, 예를 들어 커다란 집일 수도 있고 새 차나 휴가일 수도 있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쁨, 특별한 자선을 베풀 때의 만족감. 여기서 내가 상상하라고 할 때는 그런 일을 진짜 시각화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하나씩 체험하다 보면 자신의 요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원을 쌓아두게 되지.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야.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열렬한 욕망을 풍요로운 부로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목적을 향한 열렬한 욕망을 갖자마자 삶은 이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줄 거야. 선생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확고한 욕망만 갖는다면 삶이 그 욕망을 성취하도록 길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물론 욕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는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즉 선천적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능력이 주어졌으며
그 선택으로 욕망을 채우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뜻이지. 바꿔 말해서 욕망을 창조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욕망을 갖지 못할 거라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죽도록 갈망한다면 얻을 능력도 갖는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다네. 내가 바로 산증인이 아닌가? 나처럼 60이 넘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자네라고 할 수 없겠나? 열렬한 욕망의 힘. 당신이 풍요로운 부를 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풍요로운 부를 향한 열렬한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이 없다면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이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만 열렬한 욕망을 가져라.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새 유령의 접근법을 통해 불타는 욕망을 창조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겪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통을 생각한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지 않을 때 앞으로 겪게 될 온갖 고통을 생각한다. 풍요로운 부를 소유했을 때 누리게 될 온갖 즐거움을 상상한다.